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저희가 밀고 있는 독서 처방. 네, 독서 처방 코너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책을 좀 읽고 싶긴 한데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네.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목적으로 책을 읽고 싶은데 뭐 읽으면 좋겠냐. 혹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상황에 뭔가 뭐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위로가 될 만한 혹은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책 같은 게 혹시 없을까? 혹은 나는 이 저자의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비슷한 분위기에 다른 사람은 또 누가 있느냐라든지, 아니면 그 저자의 책이 많은 경우에는 그중에 다른 뭘 읽어야 저자의 되느냐? 책들을 또 읽고 싶은데 어떤 책 순서들을 읽는 게 좋을지. 하여튼 뭐 책 고르기와 관련된 질문들을 아무거나 던져주시면 저희가 아는 거는 저희가 아는 그 책을,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 같으면은 주변에 책 많이 읽는 선수들을 저희가 또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청취자분들께 요 책 한번 읽어보시죠라고 추천해드리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진짜 애청자 참여 방송 을 해보려고 해보려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오늘 책은 뭡니까? 네, 언제부턴가 빅데이터라는 얘기 애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쓰는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책을 한 권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고른 책은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대표 저자이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책은 10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썼고요. 챕터는 11개. 오늘 모신 고 교수님만 2챕터 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챕터를 2개 쓰신 분, 그리고 1장 쓰신 분이 대표 저자죠. 대표 저자신 거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대표 저자라고 저희가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구상하고 같이 작업할 분들 모시고 연락하고 뭐 그런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대표 저자인 게 확실한 게요. 서문을 보면 모든 필자를 대표하여 고학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대표 저자 맞으십니다. 성씨 탓인지 가나다 순으로 해도 맨 앞이세요. 가나다 순으로 해도 맨 앞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서울법대, 요즘은 이제 자꾸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해서 뭐라고 보통 줄입니까? 로스쿨이라고 하지 않나요? 로스쿨이라고 부르고요. 과거에서부터 불러오던 서울법대라는 표현을 계속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쓰긴 씁니까? 아, 또? 예. 지금 학부는 없어진 지 한참 됐잖아요. 학부는 선발은 안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고요. 아직은 그 과거에 오래 졸업 안 하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 커리큘럼은 여전히 운영 중인가요? 운영 중인데 과목 숫자가 계속 줄고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서울법대 교수이신데 특이하게도 서울법대를 안 나오셨습니다. 미국 러스쿨 JD입니다. JD를 우리식 학제에서 어떻게 부를 거냐 참 어려워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저번에 논란이 되셨던 그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님이셨던 안경환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그분도 JD를 하신 걸 맞죠. 고 그 교수님께서는 원래 전공은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을 하시고 미국에 가서 그 JD 과정을 밟으신 거군요. 예. 저는 사실은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듯이 우연한 요소가 좀 있는데요. 대학 들어갈 때는 법대만큼은 절대로 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고르다가 근데 이제 지금 서울법대 교수야.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그때 법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었고요. 네, 법경제학. 네. 그 과목을 수강한 다음에 법이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법경제학이라는 분야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 가서 이제 미국 러스쿨 JD랑 경제학 박사 프로그램 같이 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법경제학은 도대체 뭡니까? 법경제학은 뭐 넓게 보면 법과 경제가 만나는 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법적인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냐. 이거를 조금 더 경제학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이런 것도 법경제학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법경제학적인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가 20년 동안 어떤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왜 독점을 해주지? 또는 20년의 기간이 맞는 건가? 왜 요즘 기술 발전 현황을 보면 20년이면 너무나 낡은 기술인데 15년 또는 10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경제 쪽에 방점이 찍히는 과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고 또 법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법 영역을 커버하는.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Law and Economics, 법과 경제 이렇게 Law and Law and Economics라고 하고 Economics. 또 다른 이름은 법의 경제적인 분석. 그래서 Economic Analysis of Law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그 되게 경영 있어 보이는. 법 경영학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못 들어봤고요. 법 사회학, 법 인류학 뭐 이런 분야는 있습니다. 법 윤리학도 법 인류학은 있죠. 네. 예. 제가 그걸 좀 그렇죠. 제가 의료법 윤리학을 예. 그걸로 하기로 해가지고요. 예.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이제 법학 교수님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도대체 법학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법대 교수님들께서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나 뭐 디지털 데이터나 이런데 왜 관심을 가지시지 하고 좀 고개를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법 경제학이라는 테두리에서 보면은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나는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분야다. 또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 아까 교수님 경제학 공부하다가 법 경제학 보고 이 법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뭐 이과니까 법대는 안중에 없었습니다만은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 법학도 되게 재밌는 과목이구나. 공부를 조금 하면서 문과 갔으면 법대 갔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법이라는 게 뭐 모든 분야에 다 연결이 되니까. 법학을 했으면 변호사를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못 됐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뭐 서울법대를 비롯해서 좋은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폐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법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 책의 대표 저자가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라는 곳인데 그 법과경제연구센터도 넓게 보면은 법 경제학을 좀 공동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 경제학 연구를 하는 곳이고 아니면 더 넓게는 법과 경제가 만나는 공간과 관련된 폭넓은 또 현실적인 그래서 우리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실사구시 뭐 이런 거를 표방을 하고요. 그리고 법이 그 일반인 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거로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현상들, 중요한 현상들,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상들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자가 10분이신데 3분은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나머지 7분은 다 로스쿨 교수신데요. 혼자서 책 한 권 다 쓰시려니까 부담스러워서 지금 10명 모은 건 아니시고요. 네,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작업이 있죠. 제가 만약에 정말 다 혼자 다 쓰게 되면 시간이 몇 년이 걸릴 법한데 그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길게 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책 제목에도 있지만 데이터 이코노미 아니면 영어로는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 이런 게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을 했는데 세상에 데이터가 핵심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그런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고 목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몇몇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방금 저기 데이터 중심 사회라고 번역되는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뜻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데이터 중심 경제 혹은 데이터 중심 사회라고 하는 거지? 책에 나온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여다보면서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는데요. 네네. 과거에는 내가 어느 지점으로 운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도가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고 어딜 거쳐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혼자 자기 경험 내지는 도로 표지판 보고 움직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내비에 의존을 많이 하면서 내비가 전방 200m 앞에 우회전하세요. 뭐 이러면 이제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한편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에는 이 사람이 운전하는 습성,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는지, 큰 길 위주로 가고 있는지, 골목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온갖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내비게이션 회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걸 거꾸로 다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과거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쓰신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든 뭐 수많은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달라진 세상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 이런 건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건데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이런 거 고민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풀어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밖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법에 대한 환상, 법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일종의 뭐 혼란일 수도 있고요. 미스매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법률가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제 그걸 촉구하는 면도 있는 거죠.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JYP랑 방금 고학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취지의 이제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빅데이터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기술의 문제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뭐 과학자, 엔지니어 혹은 뭐 기업 굳이 뭐 넓혀보자면 정보 뭐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다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너무 읽기 쉽지만은 그 삶의 문제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대개는 다 법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문제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기술적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일부 이렇게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이 또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기술도 필요하고 법 제도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아니면 기술 발전이 법 제도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돼서 표현되어야 하냐 그 이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점점 더 법을 하는 사람들, 기술을 하는 사람들 또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을 보면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설명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만 네.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좀 짧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건 다 생략하고요. 예, 예, 예. 예.
진짜 법이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예, 예. 그거만 주로 좀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독서 처방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YG랑 JIP가 고민해서 더 다른 책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초반에 이제 첫 번째 챕터에 고 교수님이 쓰신 챕터인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적인 선입견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도 사람을 차별한다. 그거 정말 뒤통수 네. 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좀 신뢰가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맡기면은 최소한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이건 뭡니까? 개념적으로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하냐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슈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서 인공지능한테 줄 것이냐 그 두 가지 면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면은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지, 그렇죠. 그 어떻게 그런 방법. 문제, 예,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 데이터들을 어디서 긁어 모으는지. 그렇죠. 네네. 예. 데이터 문제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면 그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근래 예를 들면 외국에서 고용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는데 국내 과거 20-30년 동안의 고용 기록 또 회사 대기업 내부 평가 승진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오늘 입사 지원서 낸 사람들 중에 추려보시오 이러면 여성 비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성이 회사 안에서 전반적인 인사고과 평가 승진 맥락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리천장 때문에. 평가 기준 자체가 네네. 편향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1,000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 관리를 해서 좀 더 투자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해서 회사의 중요한 인재로 키울 만한 100명을 만약에 선발을 하는데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100명을 뽑았는데 그게 과거 자료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다 여성이 남자야. 차별받을 수 있고 뭐 네. 가령 지방대 학생이 출신이 차별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아주 풍부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아주 뭐랄까요 조잡한 수준에서 무조건 남자만 뽑아, 무조건 서울의 엘리트 학교만 뽑아 이런 식의 아주 단선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면접 전까지의 상당수의 전형을 다 로봇에게 인공지능에게 맡긴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단하는 기존의 소스가 되는 데이터들이 원래 뭔가 편향이 되어 있었다면은 그 인공지능이 뽑은 것들이 꼭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 미국 같으면 인공지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길에서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하는데 거의 흑인 위주로 검문 검색을 하게 된다. 이제 과거에 흑인이 범죄자 비율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잘 인식하고 도움을 받을 때도 그 한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책에 나온 사례도 재밌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안면 인식 기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별하라고 하면 구별을 못 하는데 인공지능한테 구별을 해보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사람보다 높은 확률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사람 보고 그 동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구분하라 그러면 한 35%뭐 40% 수준으로 구분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사실은 셋 중에 하나 찍으면 33%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아무렇게나 찍은 것 비슷한 수준인데요. 인공지능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하니까 한 70%, 75% 정도 맞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 미인 대회에서 미인들의 이제 그런 안면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보고 미인들을 뽑아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결과를 봤더니 다 백인들. 백인들이 거의 다고 흑인은 아예 한 명도 안 들어갔고요. 예. 네.
그건 이제 원래 미인이라고 이런 사람이 미인이야라고 준 데이터가 백인이 많았다는 거의 다 것 때문에 백인이라는 그렇죠. 뜻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법적인 문제인지 윤리적인 문제인지 철학적인 문제인지 모르는 사례가 연이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요. 가령 이제 신용카드 발급을 함에 예, 있어서 예.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게 부자들은 뭐 아무래도 연체율도 낮고 뭐 많이 쓰고 네. 신용카드 회사에 좀 돈벌이가 될 텐데 예. 좀 가난한 동네에서는 연체율도 높고 뭐 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쭉 돌려가지고 만약에 위치 정보까지 위치 태그가 정보 된다면, 나오니까 네, 부자 네. 동네에서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뭐 쉽게 발급해주고 혜택도 더 주고 서민 동네에서 신청을 하면은 조금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부당한 차별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비율을 그대로 들자면은 똑같은 여행지 검색을 했는데 부자 동네에서 그 여행지를 검색하면은 5성급 호텔이 앞에 딱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난한 동네에서 똑같은 지역을 검색을 하면은 어쨌든 5성급 호텔은 맨 뒤에 나오고 여관부터 맨 앞에 배치되는 게 여관부터 이제 소팅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과연 차별이냐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회사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수익성이 좋은 게 중요하죠. 그러면 신용카드 입장에서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매번 만기 때 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사실 좋지 않고요. 약간 신용카드 빚을 내는 사람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제때 상환은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안 내고 사라져버릴 이런 사람들이 최악이고 현금 서비스를 가끔씩 이용하는데도 제때제때 어쨌든 간에 상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쨌든 사람들이 제일 좋은 제일 거구나. 좋은 거죠. 사실 수수료는 얼마 안 수수료는 하니까.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파트 단지 또 단지 안에서 평형, 주거 형태, 가구 구성, 기타 등등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실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금융기관에서 학력을 가지고 대출 조건을 정할 때 약간 다르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학력을 가지고 뭐 차별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리는 없고 학력이 좋으면 아마 상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여론에 기사화될 때는 학력에 의한 차별 이렇게 되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한번 문제시한 적이 있고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이게 분류가 되어서 다른 대접을 받으면 기분은 되게 나쁠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학력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직업에 대한 차별. 금융기관에서는 직업별로 신용도 등급 그건 이미 이미 다 있으니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허용 안 되느냐. 이게 법적으로든 아니면 정서적으로든. 그런 부분이 이미 있어온 문제인데 빅데이터 시대에 와서는 훨씬 더 크게 두드러질 것이고 그리고 촘촘하게 더. 예.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의 사회적인 고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된 게 하나 있었는데 실손보험 이런 보험 맥락에서 몇몇 가지 직업 유형은 아예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든요. 네. 근데 왜 거절하는지 아니면 거절함에 있어서 통계적인 분석, 팩트에 기초한 분석이 있는지 자체도 사실 불투명하고요. 팩트가 있다라고 할 때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 사람들은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거절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걸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그렇군요. 많이 필요한 거죠. 신용카드도 신용카드지만 보험 쪽은 진짜 더 예민하겠네요. 원래도 생명보험이나 뭐 건강보험 쪽에서는 뭐 크림 스키밍 예, 또 그 뭐죠 언더라이닝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이나 불공정 행위들이 있어 왔는데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 그런 게 더 노골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은
더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고 교수님께서 책에다가 쓰셨던 내용인데 가격 차별 같은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여행지에 이제 똑같은 호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동네에서 검색하면 그 여행지 호텔 가격이 조금 다운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리고 실제 너- 있었던 사례인데 어려운 점은 네. 가난한 동네 같으면 좀 싼 호텔이 위에 나오는데 그 실제 있었던 사례는 그게 가난한 동네라고 해서 값을 뭐 달리해서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소팅해서 보여줄 때 순위가 달라진 거다. 그러니까 싼 호텔을 더 위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가격 자체가. 근데 이제 달라진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가격까지도 만약에 다르게 해버린다면은 그것도 원래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아니요, 있죠. 아니,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미 지금 그 여행 사이트에서 모바일 사이트랑 PC 사이트랑 예약할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사이트가 좀 더 쌉니다. 예, 그리고 예. 저도 어디 여행 갈 때 이제 호텔 예약 사이트 있잖아요. 그 한국 사이트하고 영국 사이트하고 미국 사이트하고 달라요. 가격이 다른 달라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분통 터진 적 한 번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한국 사이트가 네. 더 쌀 때도 있는데 뭐. 뭘 분통이 터져. 잘 찾아가면 아니 되지. 그러니까 잘 못 찾으면 못 찾고 나서 나중에 딱 발견하면은 되게 화가 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놓고서 좀 더 많이 지불할 수 있을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비싸게 팔고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해진다면 지불 능력이 좀 더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싸게 팔아서 어쨌든 간에 호텔 입장에서는 모든 객실이 다 나가면 좋은 거니까. 그게 또 데이터 이코노미의 한 측면인데요. 이렇게 소비자로서 빠릿빠릿하고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현명한 소비자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조금 둔한 소비자한테는 훨씬 더 피곤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휴대전화처럼 예. 어떤 사람들은 막 되게 싸게 휴대전화를 사는데 어떤 예, 사람들은 예. 호갱이 되는 뭐 예, 그런 거랑 예, 비슷하게. 예. 그럼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약간 짧게라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까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두 그게- 가지 방법이 예. 있다. 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나요? 혹시 세 가지였나요? 두 가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여론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제 획일적인 규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규제라고 하는 거가 나타나면 이제 악순환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은 말 그대로 획일적인 모든 상황에 이제 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하는 사람이거나 좀 헤매고 있는 사람이거나 똑같이 그 규제의 대상이 되죠. 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규제 일변도는 답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도 일단 답이 되나요? 아니고 아니면 규제를 해도 우리나라처럼 막 속전속결식인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규제를 네. 일괄적으로 아, 많이 하는 네. 거고 네. 그거가 안 되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네.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예, 거였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쓰셔도 별 수가 없구나.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아까 표현을 대책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거를 제가 설명을 아니 좀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게 하는 JRP가 맨날 책을 읽고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기억을 하나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거예요. 내가 쓴 책도 내가 쓴 기억을 책도 다 못해. 기억을 못 하는데. 하나만 더 해보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 예. 관련되는 부분도 되게 관심 있게 읽었는데 근데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어떨까요? 11장 중에 지금 1장 얘기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근데 뒤에 보면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도 있고 핀테크 얘기도 있고 또 고 교수님께서 쓰신 그 식별 정보, 비식별, 예, 뭐 비식별, 개인정보, 개인정보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슈들은 다음 시간에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죠. 네, 고 교수님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